눈이 내리네. 이주현. 제주도에 내린 대설주의보로 출발이 불명확하다는 문자를 바꿔도 아침 일찍 김해 공항으로 향했다. 부산에서 제주까지 고작해야 50분인데 그간 삼촌을 만나러 가자는 게 후회되었다. 제주행 비행기는 오후 늦게 운항을 재개했다. 비행기를 타자 다급했던 마음은 사라지고 긴장감만 부글부글 끓어올랐다. 관제탑에서 착륙을 기다리라는 교신이와 비행기는 제주도 상공을 선회했다. 나는 성에 낀 창에 이마를 대고 바깥을 내려다보았다. 창문은 이마가 얼어붙을 정도로 차가웠다. 고운 채로 내린 것 같은 눈이 온 섬을 들이우고 있었다. 공항에서 나오자 눈 덮인 야자수가 보였다. 1980년대에 아열대 지방에서 들여왔다는 야자수는 여전히 세기후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듯 했다. 어쩜 적응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었다. 그렇게 서둘러 제주도에 왔건만 막상 택시를 타자 목적도 용기도 꼬리를 감추었다. 택시가 시내를 빠져나가 숲길로 들어섰다. 도로가에 심어진 검은 나무들은 근엄한 병사처럼 나를 저지하는 듯 했고 뼈처럼 보이는 나뭇가지는 내게 손바닥만한 하늘도 허락하지 않았다. 삼촌과 은지가 운영하는 펜션 가까이 갈수록 날씨는 점점 흐려졌다. 택시는 펜션 인근 큰 길가에 나를 내려주었다. 금방이라도 다시 눈이 내릴 듯 주위는 회색빛을 띠었다. 펜션으로 들어가는 골목 초입에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다. 하얀 눈 사이로 가장자리가 톱니 모양인 잎이 보였다. 상처를 받기 싫어 일부러 뾰족한 말을 내뱉던 어린 시절의 나를 보는 것 같았다. 다행히 그 잎이 가진 톱니는 누구에게도 해를 끼칠 수 없을 만한 미세한 톱니였다. 나는 발목 위까지 올라오는 눈 속으로 걸음을 옮겼다. 아무도 밟지 않은 새하얀 눈 위에 내 발보다 큰 멍자국을 만들어가며 기세 좋게 걸었다. 뽀드득 뽀드득. 펜션은 눈 속에 파묻힌 채 웅크리고 있었다. 누군가 삽으로 입구의 눈을 치우는 게 보였다. 삼촌인가 싶어 웃음이 나오려다 순간 멈칫했다. 삼촌의 걸음걸이가 아니었다. 털모자를 쓴 남자는 왼쪽 다리를 끌면서 걸었다. 남자의 옆모습을 보게 된 순간 발이 자리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잘못 본 거겠지 싶어 다시 보았다. 분명 현우였다. 터지려는 심장을 누르고 획 돌아서서 내 발자국이 만든 눈구멍에 발을 도로 넣어가며 도망치듯 그 골목을 빠져나왔다. 심장에서 모든 피가 빠져나간 것처럼 서늘한 기운이 온몸을 관통했다. 택시에서 내렸던 큰 길까지 나오니 다른 공간에 온 듯했다. 차바퀴가 이리저리 만들어 놓은 더러운 선들 앞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 채 한참 서 있었다. 나는 삼촌이 소유한 오래된 건물에서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해 보겠다고 했다. 내가 사회복지사가 된 뒤로 계속 눈독을 들이고 있던 건물이었는데 마침 임차 중인 유치원이 출생률 감소로 임차 계약을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나는 이때다 싶어 삼촌을 졸랐다. 안 돼. 예상했던 대답이었다. 나는 이미 다음 대사를 구상해 두었다. 어차피 결론은 정해져 있었다.
와, 내가 누구 때문에 사회복지학과에 갔더라? 하고 싶은 것도 없다, 되고 싶은 것도 없다. 졸업하면 은지 못 볼까 봐 걱정이라기에 같은 대학교 가랬더니 같은 학과 간 게 누군데? 나는 토끼몰이를 시작했다. 은지와 같이 일해도 안 돼? 은지가 온대? 삼촌이 흔들리는 건 확실했다. 삼촌은 늘 은지를 칭찬했고 각별하게 생각하는 직속부하인 현우를 소개해주기까지 했다. 두 사람의 결혼식 주례도 삼촌이 맡을 예정이었다. 그래도 안 돼. 유치원에 보조금 내줄 돈 없어. 다음 세입자 들어올 것 같아? 요새 사람들 자기 부모면 몰라도 자기 자식은 그런 후진 건물에 있는 유치원 안 보내. 그리고 이 동네 애가 어디 있어? 다 노인들 뿐이지. 내가 할머니 손에 커서 어르신들이랑 잘 맞아. 삼촌에게 조금 미안했다. 내가 그늘진 아이로 자랄까봐 늘 전전긍긍하던 삼촌이었다. 남편이 섭섭하게 하면 언제든 말하라느니 내 뒤엔 항상 삼촌이 있다느니 낯간지러운 카톡을 보낼 게 뻔했다. 얼른 말머리를 돌려야 했다. 보증금은 건물담보로 대출받아서 내주면 되잖아. 대출 이자는 주간보수센터 월세를 내고, 응? 삼촌, 진짜 안 돼? 언제나 그렇듯 삼촌은 또 내게 속아 넘어갔다. 나는 월세를 처음 석 달만 주었다. 혼자 사는 삼촌이 월급 쓸 데가 어디 있다고. 대출 이자쯤이야 삼촌이 알아서 할 거라는 계산이 있었다. 나에게는 늘 숨겨진 총알이 준비되어 있었다. 아빠라면 해줬을 텐데. 그 말은 뭐든 다 들어주는 마법의 주문이었다. 센터의 운전기사가 다쳤을 땐 해군 상사인 삼촌이 휴가를 내고 낮 동안 정성껏 돌봐드립니다 라고 적힌 센터 차량을 운전해야만 했다. 비번 때는 센터 입구에 있는 화단에서 잡초를 뽑고 들뜬 바닥을 보수해야만 했다. 나는 언제나 도움이 필요하면 주문을 외웠고 불리하면 주문을 방패 삼았다. 아빠라면 해줬을 텐데로 시작하는 주문이 힘을 잃기 시작한 건 삼촌이 전역한 때부터였다. 군인은 복무연수 19년 6개월 이상만 채우고 전역하면 나이와 무관하게 연금을 받는다. 하지만 삼촌은 갑자기 주어진 자유시간을 재앙처럼 여기는 것 같았다. 삼촌 이제 겨우 52살이야. 이렇게 젊은 나이에 연금 받고 얼마나 좋아? 뭐 배우고 싶은 거 없어? 예전에 샹송 배우고 싶어 했잖아. 백화점 문화센터 등록해 줄까? 삼촌은 샹송 수업을 하루만 듣고 관두더니 온종일 방에만 있었다. 마치 사춘기 소년이 되어버린 것 같았다. 삼촌을 설득해 식탁 앞에 앉혀도 몇 숟가락 뜨지도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가 어릴 때 입이 짧아 삼촌이 그렇게 어르고 달래 밥을 먹였다던데 완전히 역전된 것이다. 삼촌 좋아한다고 잡지 한 건데 입맛이 없어서. 삼촌이 식탁 위에 조심스레 수저를 올려놓고 일어서는데 어깨 위에 머리카락이 한 움큼이나 빠져 있었다. 머리카락이 왜 이렇게 많이 빠져? 어깨를 털려고 하자 삼촌이 내 손을 뿌리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날 밤 삼촌이 집을 구해 나가겠다고 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내게는 오래된 집을, 삼촌에게는 외곽에 있는 허름한 건물을 남기셨는데 그건 등본상의 소유일 뿐 삼촌과 나 사이에 따로라는 개념은 없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현관 옆방은 삼촌 방이었고 삼촌이 해군이 되어 관서에서 지낼 때도 그 방은 삼촌 방이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내가 결혼하면서
안방이 내 방으로 바뀌었을 뿐이어서 막상 삼촌이 나가겠다고 하니 쫓아내기라도 한 것 같아 마음이 좋지 않았다. 삼촌은 이사한 집의 비밀번호도 알려주지 않더니 월세를 내지 않으면 대출 이자를 연체할 수밖에 없다는 카톡을 보냈다. 이자가 연체되면 건물은 경매에 넘어갈지도 모른다. 삼촌이 미혼이라 내 건물이나 마찬가지라 여겨왔기에 카톡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다. 나는 뒤늦게 은지를 통해서 삼촌이 진급심사에서 탈락한 이유를 알게 되었다. 삼촌의 직속부하인 현우가 부대 내 납품 비리를 알게 되어 그 사실을 삼촌에게 전했고 삼촌은 이를 부대장에게 보고했다. 그 뒤 감찰이 시작되었는데 대상이 삼촌이었다. 감찰실에서는 삼촌이 휴가 때 주간보호센터 차량을 운전한 사실, 비번 때 센터의 잡물을 본 사실을 지적했고 결정적으로 삼촌 명의의 건물에 새들어 있는 주간보호센터로부터 임대료를 받지 않고 있다며 영리행위 및 겸직금지조항 위반을 문제 삼았다. 삼촌은 진급심사에서 탈락했고 계급정년에 걸린 삼촌은 전역해야만 했다. 삼촌이 이 일을 제기하지 않고 진급심사 탈락을 받아들인 이유는 현우를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부대장은 조직 신뢰를 해칠 수 있다라는 애매한 사유로 현우마저 보직 해임했다. 삼촌의 설득으로 현우는 인사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과는 강제 전역으로 이어졌다. 현우의 전역은 해군회관에서 치를 예정인 결혼식도 그와 은지의 신혼집이 될 해군관사도 다 물거품이 되는 걸 의미했다. 그래도 현우는 회복 탄력성이 뛰어나서인지 도선사라는 새로운 목표를 세워 승선 경력을 쌓기 위해 바로 여객선 회사에 취업했고 첫 근무일 전까지 관광용 요트에서 일했다. 삼촌 생일에 현우가 일하고 있는 요트를 타기로 했기에 나는 그 주 내내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수영만 요트 경기장에 주차하고 삼촌, 나, 은지, 남편은 요트 쪽으로 걸어갔다. 나는 너무 흥분해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다. 요트가 있는 여름이라니 재벌이라도 된 것 같아. 요트가 물마루를 향할 때 나는 바다 표면에 반사되는 빛 조각에 마음을 뺏겼다. 구름 그림자가 바다 위에 떠 있는 모습은 마치 고래가 바다 아래에 있는 것처럼 보였다. 요트 뒤로 심보이 하얀 베일 같은 포말이 끝없이 이어졌다. 태양은 잡기놀이라도 하듯 요트가 다가갈수록 더 멀리 달아났다. 케이크가 나오고 노래를 부르고 삼촌이 소원을 빌었다. 사진 찍는데 여념없는 남편의 요청에 현우이 건강하게 그을린 팔이 은지를 번쩍 들어올렸다. 나는 그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고 싶어 태양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태양이 바닷속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해가 넘어가 제 몸을 감추자 그보다 더 웅장한 꼬리가 바다와 하늘을 물들였다. 모두의 얼굴에 석양이 드리워졌고 하얀색 요트도 그에 따라 붉게 물들었다가 자몽빛으로 오렌지빛으로 레몬빛으로 변해갔다. 쉴 새 없이 몸을 뒤집는 파도는 노을의 빛을 받아 다채로운 모양과 색의 변주로 보답했다. 현우가 삼촌을 위해 준비했다며 요란한 동작으로 칵테일을 만들었다. 칵테일용 바스푼으로 얼음 젓는 소리가 경쾌하게 들렸다. 상사님은 제게 아버지나 마찬가지라 제가 칵테일을 준비했습니다.
칵테일 이름은 갓파더입니다. 모두 적당히 취하고 보기 좋게 그을리고 건강한 웃음을 되찾은 것 같았다. 바다와 하늘의 경계마저 없어지자 현우가 요트를 수영만 쪽으로 돌렸다. 밤 바닷바람에 내 몸의 일부가 사라지는 것 같았다. 요트가 디귿 모양의 계류장으로 들어가자 삼촌이 나무데크로 건너가 선두에 있는 밧줄을 계류장 말뚝에 감았다. 현우가 요트를 계류시설과 평행이 되게 이동시키자 선두 밧줄이 팽팽해졌다. 삼촌이 선미에 있는 밧줄도 말뚝에 감았다. 싱싱한 여름이 지나가고 있었다. 여름도 아니고 가을도 아닌 낮에는 매미가, 밤에는 귀뚜라미가 오는 계절이었다. 센터에서 어르신들이 요양보호사들과 백스인생 음악에 맞춰 치매 방지 운동을 하는 시간이었다. 내가 사무실에서 행정 업무를 보고 있을 때 은지의 휴대폰 진동이 요란하게 울렸다. 은지는 전화를 받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실내화를 신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현우의 사고 소식을 들은 나도 급한 일을 마무리한 후 병원으로 향했다. 수술실 앞에 삼촌과 은지가 앉아 있었다. 은지는 영혼이 빠져나가 껍데기만 남은 사람 같았다. 나는 은지 앞에 운동화를 내려놓았다. 수술 시간이 너무 길어. 은지가 울먹였다. 이 공간에서는 얼마나 많은 한도가, 얼마나 많은 선고가 내려져 왔을까. 삼촌, 나, 은지, 우리 세 사람은 수술실 앞 의자에 정물화처럼 앉아 있었다. 바뀌는 건 수술 시간 안내판 뿐이었다. 한참 뒤 의료진이 나왔고 의사의 설명을 들은 은지가 바닥에 주저앉았다. 삼촌이 은지를 일으켜 세워 의자에 앉혔지만 그녀는 다시 무너져 내렸다. 간호사가 이동 침대를 끌고 와 은지를 응급실로 옮겼다. 삼촌, 어떻게 된 거야? 침울하게 앉아있던 삼촌이 양손으로 얼굴을 비볐다. 얼굴을 한번 비빌 때마다 삼촌은 1년씩 늙어가는 것 같았다. 발목을 절단했단다. 나는 손으로 입을 막았다. 어쩌다? 밧줄이 스크류에 감기면서. 사고가 나지 않았더라면, 요트에서 일하지 않았더라면, 전역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떠올릴 수 있는 모든 일을 부정하며 영영 돌아오지 않을 일들을 그렸다. 현우의 사고는 파면 팔수록 일이 커졌다. 처음에는 낡은 밧줄이 문제가 되었고 선장과 선주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하지만 요트는 일본에서 중고로 사온 요트였고 선주가 브로커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가압류된 상태였다. 게다가 요트 수보다 계류시설이 부족해 선주는 권리금을 주고 계류시설을 불법 전차 중이었다. 여러 가지 불법적인 행위의 결과로 현우는 선박보험도 계류장 시설 보험도 적용받지 못했다. 현우가 전역하면서 받은 퇴직 일시금은 병원비로 전부 사라졌다. 수술 후 회복 중인 현우는 후회하는 걸, 생각하는 걸 멈출 수가 없다고 했다. 현우가 사고를 당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도선사가 될 수 있었을 거다. 꿈꿔오고 상상하고 바라온 삶의 원동력이 이제는 삶의 의지를 앗아가는 이유가 되어 그는 수많은 가정법 문장을 만들어내며 불행 속으로 잠겨갔다. 그에게 소망은 원망이 되었고 희망은 절망이 되었다.
현우가 안정을 찾고 며칠 뒤 간호사로부터 현우가 병실에 없다는 연락을 받고 삼촌 나은재는 급히 병원으로 갔다. 병원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우리는 각자 최악의 상황을 떠올리느라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무력한 두려움이 택시 기사에게도 전염되었는지 이런저런 말을 붙이던 택시 기사도 곧 입을 닫았다. 우리는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병원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 쪽으로 곧장 뛰어갔다. 도착한 엘리베이터는 이미 아래층에서 타고 올라온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삼촌은 옥상에서 보자라며 틈을 비집고 들어갔고 은지와 나는 다음 엘리베이터를 탔다. 심장은 터질 것 같은데 엘리베이터는 층층이 멈춰 그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다. 겨우 옥상층에 도착해 비상계단 쪽으로 달려갔더니 붉은 피가 계단 위까지 이어져 있었다. 나는 그날 성인 남자의 울음소리를 처음 들었다. 아주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덫에 걸린 짐승의 절규 같았다. 그 울음소리에 숙연해져 발을 뗄 수가 없었다. 한참 뒤 위쪽에서 턱, 턱 가는 무거운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비상계단이 3층이나 되어 발걸음 소리는 끝나지 않는 경고처럼 들렸다. 삼촌에게 엎여 내려온 현우의 양쪽 발은 엉망으로 찢겨 피가 엉켜 있었고 환자복에서 배어나온 피가 삼촌의 옷에 묻어 있었다. 그날 이후 은지마저 센터에 휴가를 낸 탓에 나 혼자 업무를 처리하느라 삼촌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센터에 계시는 한 어르신이 지인 문병하러 병원에 갔다가 삼촌을 봤다고 했다. 삼촌이 아들처럼 여기는 사람이 입원해 있어요. 삼촌이 환자복을 입고 있던데. 에이, 잘못 보셨겠죠. 아니야, 삼촌이 확실해. 안병동에서 봤는데. 아무 무슨. 우리 삼촌 바다 수영하는 남자예요. 그날 삼촌은 전화도 받지 않고 집에 가서 배를 눌러도 아무 응답이 없었다. 경찰에 실종 신고하려니 남편이 하루만 더 기다려보자고 했다. 다음 날 퇴근 후 삼촌 집을 방문했더니 다행히 삼촌이 문을 열어주었다. 계속 전화도 안 받고 얼마나 걱정했는데. 어디 좀 다녀왔어. 어디? 뭐, 여행. 센터에 계시는 어르신이 병원에서 삼촌을 봤다는 거야. 그것도 안병동에서. 삼촌 아니지? 당연히 아니지. 삼촌, 아프지 마. 100세 시대잖아. 삼촌은 앞으로 50년은 연금 받을 거야. 그동안 삼촌 월급에서 연금으로 떼간 돈이 얼마야? 그니깐 무조건 오래 살아. 응? 알았다, 알았어. 삼촌, 응? 현우는 어때? 많이 안정되었어. 받아들여야지. 그래야 살지. 그날 계단에서 현우랑 무슨 얘기했어? 그날? 아, 그날 무슨 얘기했더라? 기억 안 나는데. 난 알겠는데 삼촌 맨날 하는 말. 바다는 24시간 움직인다. 우리 입에서 동시에 웃음이 터져나왔다. 그동안 나 키운다고 고생했잖아. 열애도 좀 하고 그래. 진심이냐? 열애만 결혼은 안 되고. 여행 다녀와서 피곤한지 삼촌의 눈밑이 퀭해 아쉽지만 일찍 집으로 돌아왔다. 삼촌이 현우를 어떻게 설득했는지 모르지만 그는
제주도에 있는 재활 전문 요양병원으로 떠났다. 삼촌이 울적해 보여 나는 저녁 기념 파티를 기획했다. 평소 단출한 생일 잔치도 민망해하던 삼촌인데 의외로 선선히 허락했다. 갑자기 기획하다 보니 주말에 예약할 수 있는 연회장이 없어 주간 보호센터에서 열기로 하고 업체에 장식을 의뢰하고 출장 뷔페도 불러놓았다. 은지와 한복 대여점을 방문했는데 하나하나 다 예뻐도 내게 어울리는 건 없는 것 같았다. 은지는 금박이 새겨진 하얀 당의를 골랐는데 화려한 금박 탓에 그녀의 얼굴이 어둡게 보였다. 은지야, 좀 무서워. 진작 말해야 했는데 나 아무래도 센터 그만둬야 할 것 같아. 왜? 현우 때문에? 은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에 다시 얘기하자. 응? 나는 은지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 내 한복은 대여점 사장님이 추천하는 것으로 가져와 버렸다. 파티 당일 내가 선물한 새 양복을 입은 삼촌은 입구에서 일일이 손님들의 손을 잡으며 인사했다. 삼촌의 해군 동료들이 많이 참석했다. 먹고 마시는 욕구가 어느 정도 채워지고 진열된 접시가 비워지고 데운 음식 특유의 불쾌한 냄새가 공간을 메우기 시작할 때 새하얀 제복으로 갈아입은 삼촌이 마이크 앞으로 나왔다. 이렇게 찾아주신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좋은 인연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노래 한 곡 해도 되겠습니까? 환호와 박수가 터졌다. 샹송입니다. 동브란 해주 들려드리겠습니다. 샹숑 교실에 하루 나가더니 그래도 건진 건 있다 싶어 웃음이 나왔다. 하지만 샹송이 우물한 곡조라 머쓱해진 나는 술만 홀짝거렸다. 저녁 기념 파티가 좀 커졌습니다. 이런 자리를 마련한 이유는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입니다. 은지 씨? 하얀 당의를 입은 은지가 하얀 제복을 입은 삼촌 옆에 섰다. 여러분께 제 아내 김은지 양을 소개합니다. 대형 운석이 머리 위로 떨어진 것 같았다. 삼촌. 내 목소리가 아닌 듯한 새된 소리가 목구멍에서 튀어나왔다. 충격에 빠진 나를 남편이 사무실로 옮겼다. 은지 성격에 그런 옷 고를 때 알아봤어야 했는데. 술 기운에 살짝 잠이 들었다가 소스라치듯 깬 나는 쉰 목소리로 물었다. 이거 꿈이지. 남편이 고개를 저었다. 손님들은 다 가셨어. 삼촌은 신혼여행 갔어. 제주도로. 한복이 거추장스러워 일할 때 입는 옷으로 갈아입고 센터를 나왔다. 술 마실 예정이라 차를 두고 왔기에 택시를 잡아야만 했다. 추웠다. 겨울이 오고 있었다. 나는 쇼핑백에 있는 한복 치마를 꺼내 쓰개 치마처럼 머리 위에 덮었었다. 빈차라고 밝게 불을 밝힌 택시 여러 대가 우리를 그냥 지나쳤다. 남편이 나더러 멀찍이 떨어져 있으라고 했다. 과연 남편 혼자 있으니 택시가 바로 잡혔다. 택시를 타자마자 광기 배인 분노가 입 밖으로 속사포처럼 튀어나왔다. 연애하라고 했다고 진짜 연애하고 그것도 은지랑 연애만 하라고 했는데 결혼하고 그것도 은지랑 미혼 남녀가 결혼하는 게 뭐. 당신 누구 편이야? 네 편 내 편이 어디 있어. 언제는 은지가 현우 있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며.
삼촌도 좋은 사람이고 은지도 취약한 것들. 누가 보면 당신 아빠가 재혼이라도 한 줄 알겠다. 택시기사가 루밀러로 힐끔힐끔 쳐다봤다. 뇌는 조용히 있으라고 계속 신호를 보냈지만 입은 불수의 근처럼 쉬지 않고 벌어져 목구멍에 꽉 찬 말들을 토하듯 쏟아냈다. 뭐 바다는 24시간 움직인다? 마음 근육을 단련해라. 내 마음이 나를 빼면 작은 파도에도 부서지고 내 마음이 대형 선박이면 쓰나미가 와도 안 부서진다. 어쩌고 저쩌고. 은지랑 결혼하는 게 마음 근육 단련하는 거야? 대체 언제부터야? 현우 제주도 가고 나서? 아니 그러려고 제주도에 보낸 건가? 그렇다고 신혼여행을 제주도로 가? 진짜 무섭다 무서워. 소화하지 못한 감정에 체했을 땐 언제나 은지가 필요했다. 은지 때문에 체했을 때에 대한 매뉴얼은 없었다. 삼키지 못한 분노에 돌아버릴 것만 같았다. 아무라도 좋으니 내 편이 필요했다. 기사님, 우리 삼촌이 제 친구랑 결혼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삼촌분이 많이 외로우셨나 보네요. 제가 거의 딸이랑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딸이 있는데 뭐가 외로워요? 딸이 거위니 외로우셨겠죠. 남편이 큰 소리로 웃기 시작했다. 나이 많은 기사님께 화도 못 내고 남편에게 화풀이 하자니 또 거위 소리나 들을 것 같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이 택시는 집 앞에 도착했다. 집에 들어가자마자 주먹으로 가슴을 두드리며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했다. 센터 건물의 명의는 내 이름으로 바뀌어 있었다. 이미 원하는 걸 가졌다는 사실에 분노의 징기로 가득 차 있던 머리에서 김이 빠져버린 것 같았다.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라 터질 것 같을 때는 내 이름이 찍혀 있는 등본을 보면 조금 진정되었다. 나는 은지에게 단순히 삼촌만 뺏긴 게 아니었다. 삼촌과 나, 우리만의 특별한 유대는 나에게 프라이드를 안겼다. 그런데 나만 모르게 진행된 둘 사이의 은밀한 공모가 견딜 수 없었다. 은지와 나는 둘 다 조부모님과 산다는 공통점이 있어 바로 단짝이 될 수 있었다. 항상 서로의 집을 오가며 놀았고 은지도 마치 친조카인 듯 내 삼촌을 삼촌이라고 불렀다. 삼촌에게 나는 딸이나 마찬가지였고 은지는 조카나 마찬가지였다. 삼촌은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한 채 제주도에 있는 펜션을 경매받았다며 떠나버렸다. 정착하느라 바쁜지 연락도 없었고 나도 껄끄러움에 연락하지 못했다. 배신감도 한몫했다. 삼촌에게 연락이 오리라. 삼촌이 사과하리라. 그땐 마음껏 투정 부리리라. 그럼 서운하고 분한 마음이 조금은 사그라들리라. 기대와 달리 삼촌에게는 아무 연락이 없었다. 허전했지만 일부러 아무렇지 않은 척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배신감은 옷에서 떼어내지 못한 세탁소 라벨의 스테이플러 심처럼 이따금 나의 속살을 찔러댔다. 떠올리지 않으려 해도 모든 일상에 삼촌과 은지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것까지는 어떻게 할 수 없었다. 그간 손만 뻗으면 닿는 곳에 삼촌이 있었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려올수록 나는 삼촌 위의 미움이라는 지층을 한 겹 한 겹 쌓아 올렸다. 은지마저 제주도로 가버려 혼자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느라 깊이 생각할 여유도 없었다. 삼촌을 이해하고 싶지도 용서하고 싶지도 않았다. 부산에 첫눈이 내렸다. 눈이라고 부르기엔 민망한
땅에 닿자마자 녹는, 내린다기보다는 떠다니다가 어울리는 그런 눈이었다. 하지만 눈이 귀한 부산이다 보니 라디오에서는 가사에 눈이 들어간 노래를 경쟁하듯 틀었다. 마침 광안대교 하부증을 지나는 중이었고 다리 하부증을 감싸고 있는 하얀색 철골 구조가 죽은 고래의 갈비뼈 같다는 은지의 말을 떠올리던 참이었다. 샹송입니다. 똥보라내주 들려드리겠습니다. DJ의 목소리 위에 삼촌의 목소리가 입혀졌다. 새하얀 제복을 입은 삼촌이 눈앞에 나타나 샹송을 부르기 시작했다. 아무 신호도 예고도 없이 눈에서 미지근한 액체가 나와 양뺨을 그으며 아래로 내려갔다. 샹송 동그라내 주였습니다. 살바도르의 아다모를 세계적인 스타로 만든 곡이죠. 우리말로 옮기면 눈이 내리네. 참 슬픈 노래입니다. 아무리 있어도 오지 않을 연인을 쓸쓸히 눈을 맞으며 기다린다는 가사입니다. DJ의 멘트를 듣고 난 뒤 휴대전화로 한글 가사를 검색했다. 오늘 밤 그대는 오지 않겠죠. 눈이 내리네. 내 마음은 슬픔에 젖었어요. 이 부드러운 눈의 행렬. 모든 것은 하얀 눈물 속. 나뭇가지 위에 새는 슬픈 운명을 한탄하듯 울고 있네요. 결혼식이 되어버린 저녁 기념 파티에서 삼촌이 부른 건 이별 노래였다. 결혼식에서 그런 노래를 부르는 신랑이 있을까? 이별? 누구와? 나랑? 그럼 그럴 걸 알면서 결혼을 왜 한 거지? 혹시 삼촌 인생과의 이별? 저녁이 그렇게 큰 충격인가? 혹시 책임감 때문에? 그 망할 책임감, 그 책임감이라는 무게 때문에 결혼 정년기도 놓친 삼촌이었다. 삼촌 인생에서 책임감을 떼놓으면 남는 게 있기나 할까? 삼촌은 현우가 그렇게 된 게 삼촌 탓이라 여겼을 거다. 분명 삼촌은 나쁜 비리를 부대장에게 보고한 일을 후회했을 것이다. 그런 일을 그런 일짐이라 여기지 않고 눈 감지 않은 자신을 원망했을 것이다. 양팔로 기어서 비상계단을 올라 계단의 신주 마감재에 손목이 찢기고 가슴과 배가 긁힌 현우를 삼촌이 업고 내려왔다. 삼촌은 그럴 사람이 아니었다. 삼촌은 현우를 두고 은지와 결혼할 사람이 아니었다. 삼촌은 현우를 책임지려고 했다. 하지만 어떻게? 삼촌의 뜻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나는 나만큼은 삼촌을 믿어야 했다. 내 앞에 보이는 건 바다의 표면일 뿐이었다. 고래도 거북이도 보이지 않지만 모두 바다가 품고 있다. 내 눈에 보이는 건 바다의 포장지였다. 그것도 일부분. 너무 짧아 지났는지도 몰랐던 그 가을 속에서 놓친 게 뭔지 알아내기 위해 제주도행 비행기를 예약했다. 차가운 물방울이 내 머리 위로 똑 떨어졌다. 차바퀴가 만들어 놓은 더러운 선들은 그 사이 진창이 되어 있었다. 문득 정신을 차린 나는 억지로 용기를 끄집어내 다시 펜션을 향해 발을 옮겼다. 회색빛 하늘은 곧 다시 눈이 올 거라고 경고하고 있었다. 나는 발목 위까지 올라오는 새하얀 눈길 속으로 들어갔다. 펜션 골목 초입에 있는 반짝이는 잎을 가진 나무를 지나 이미 만들어 놓은 눈구멍을 피해 하얀 눈 위에 다시 발자국을 만들어 갔다. 뽀드득, 뽀드득. 펜션 입구에 쌓인 눈은 양쪽으로 치워져 있었다. 나는 성큼성큼 정원으로 들어가
사무실 문을 열었다. 땡. 문에 달린 풍경 소리가 신호였다. 비어있는 사무실 안은 시간이 멈춘 듯 했다. 먼지 냄새가 났고 벽 아래쪽에는 누렇게 뜬 다육식물이 한 줄로 서 있었다. 벽에 걸린 원목 액자가 눈에 들어왔다. 사진 속에는 삼촌, 은지, 현우가 웃고 있었다. 나는 아직도 충분히 삼촌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땡. 풍경 소리와 함께 목덜미의 쓸쓸한 기운이 느껴졌고 멈추었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고개를 돌리자 은지가 동상처럼 서 있었다. 탁자에 마주 앉은 우리 사이에는 아무도 입을 대지 않은 커피잔만 놓여 있었다. 어색하고 긴 침묵이 흘렀다. 사무실을 가득 채운 긴장된 공기를 견딜 수 없어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았다. 마침 테이블 위에 있는 동화책이 눈에 들어와 최대한 천천히 책장을 넘겼다. 고래가 죽어서 바다에 가라앉으면 깊은 바다에서는 잔치가 벌어진다. 제일 먼저 상어가 와서 날카로운 이빨로 고래의 두꺼운 피부를 뚫고 배를 채우고 떠나면 다른 생물들 차례가 온다. 고래 사체가 약 80년 동안 심해에 사는 생물들에게 먹이와 서식지를 제공한다는 내용이었다. 마지막 장까지 넘기고 나니 다시 무거운 침묵이 찾아왔다. 뭐라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 입을 다물고 있다가 맥락 없이 나무 이야기를 꺼냈다. 골목 입구에 있는 나무, 동백나무 맞아? 잎이 반짝이길래. 토종 호 동백이야. 삼촌이 심은. 현우를 봤어. 고개를 똑바로 세우고 은지의 두 눈을 마주 보았다. 눈과 눈이 허공에서 만나자 이내 무색해져 은지의 어깨 너머를 쳐다보았다. 마치 그 너머에 진실이 숨어 있다는 듯이. 땡. 풍경 소리가 났다. 눈 다 치웠어. 이제 병원으로 출발하자. 현우였다. 그가 삽을 문 옆에 들여다 나와 눈이 마주쳤다. 그는 왼쪽 다리를 끌며 탁자 쪽으로 왔다. 내 맞은편에 앉은 그가 한참 만에 입을 열었다. 모두를 위해서 내가 없어지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 그때 그 계단에서 상사님이 어떻게든 살기를 마련해 주시겠다고. 유족연금은 군인이 61세 이전에 혼인한 배우자이기만 하면. 유족연금이라니? 삼촌. 은지가 입술을 물었다. 삼촌, 췌장암이셔. 지금 병원에.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왔다. 그제야 입맛이 없다던 삼촌의 말, 한 움큼씩 빠지던 삼촌의 머리카락, 안병동에서 삼촌을 봤다는 센터 어르신의 말, 며칠씩 연락이 되지 않은 일들이 떠올랐다. 눈앞에 있는 은지가 흐리게 보였다. 삼촌 많이 아파? 은지가 울음을 터뜨렸다. 마치 오래전부터 물어봐주길 기다린 사람처럼. 왜 나한테 미리 말하지 않았어? 눈물을 삼켜가며 말을 이었다. 연금 때문에 결혼한 거라고 말하지 그랬어. 내가 삼촌 욕을 얼마나 했는지 알아? 은지와 나는 각자 다른 방향을 보고 한참을 울었다. 그냥 혼인신고만 하지 결혼식은 왜 했어? 현우가 굳게 다물고 있던 입을 열었다. 상사님이 증인이 필요하다고. 의심받으면 조사 나올 수 있다고. 나는 내가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어. 삼촌에게, 은재 너에게. 상사님은 내게 짐이 될까 봐.
가족끼리 어떻게 짐이 될 수 있어? 가족이니까. 현우의 단단한 말대로 은지가 울먹이며 힘들게 말을 이어갔다. 근데 나 삼촌이랑 혼인신고 안 하려고. 삼촌은 현우가 또 그런 생각할까 봐 걱정돼서 그러셨는데 아무래도 떳떳하지 못한 것 같아서. 삼촌은 목숨이 신념보다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이제 잘 모르겠어. 나는 울음을 삼키려고 아랫입술을 안쪽으로 말고 자리에서 일어나 사무실 문을 열었다. 눈이 내리고 있었다. 언어로 표현해야 한다면 소롯소롯 하는 눈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손을 내밀었다. 눈이 손에, 나무 위에, 땅에, 모든 것이 표면에 닿는 소리였다. 모든 소리가 지워지고 표면에 닿아서 녹는 소리만 남았다. 내 눈에서도 눈이 내렸다. 나는 사무실 문을 거칠게 열고 은지에게 따졌다. 그럼 우리 삼촌은? 그동안 내가 삼촌 오해한 거는, 내가 삼촌 욕한 거는 그건 어떡할 건데? 내가 원망하고 미워할 거 뻔히 알면서 너랑 결혼한 우리 삼촌은 그건 어떡할 거냐고. 고개 숙여 우는 은지를 뒤로하고 펜션을 나왔다. 그 사이 내가 만들어 놓은 눈구멍들은 다시 채워져 있었다. 여우를 건너듯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레 발을 옮겼다. 발걸음에 따라 다시 새 구멍이 만들어졌다. 삼촌이 심었다던 동백나무 앞에 도착했다. 나무 위로 눈이 두껍게 쌓여 있었다. 무게를 감당하지 못한 눈이 한 벌에 후두둑 떨어졌다. 이제 꽃봉오리를 열려는 듯 혹은 지금쯤 괜찮을지 밖을 살피려는 듯 다소곳이 고개를 숙이고 살짝 눈만 뜬 빨간 동백꽃이 모습을 드러냈다. 큰 길가로 나와 택시를 잡았다. 병원으로 가는 길, 길가에 심어진 하귤나무는 추운 날씨에도 꿋꿋하게 주황색 열매를 달고 있었다.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 삼촌이 결혼할 뻔 한 적이 있었다. 그날은 나의 12번째 생일이었고 삼촌은 나에게 약혼녀를 소개하기 위해 패밀리 레스토랑을 예약했다. 하필 그날 삼촌 부대에서 비상소집 명령이 떨어져 삼촌이 곧장 부대로 복귀해야 했기 때문에 나는 삼촌의 약혼녀와 생일을 보냈다. 그때 결혼했더라면 삼촌은 행복했을까? 병원에 도착해 병실 문을 열었다. 삼촌은 배 위에 두 손을 가지런히 올리고 잠들어 있었다. 삼촌, 나 12살 때 내 생일날 있잖아. 비상소집 명령 떨어져서 바로 부대로 복귀한 날. 삼촌 약혼녀, 나 때린 적 없어. 삼촌 뺏기는 것 같아서 내가 거짓말한 거야. 삼촌의 손가락이 조금 움직이는 것 같았다. 알고 있어. 삼촌, 코끝이 시큰해 왔다. 근데 왜 결혼 안 했어? 네가 오죽하면 그럴까 싶어서. 바보. 근데 삼촌, 나 진짜 나쁘다. 어른 되어서는 그 건물 때문에 삼촌이 결혼 안 하길 바랐어. 그리고 삼촌 병원비 드는지도 모르고 혼자 사는데 돈이 왜 필요하냐고 굳이 나한테 월세 받고 싶냐고 속으로 삼촌 욕한 적도 있어. 진짜 미안해. 에이구, 우리 공주 아직도 아기네. 삼촌, 내가 주간보호센터 안 했으면 삼촌은 지금 원사로 진급해서 군생활 잘하고 있었겠지?
나 다 알아. 나 때문에 진급심사 탈락한 거. 괜히 깜냥도 안 되면서 주간보호세도 차려서 나 때문에 삼촌도 전역하고 현우도 전역하고. 아니야. 어차피 굴에서는 다른 꽃들이라도 찾아냈을 거야. 그럼 처음부터 삼촌이 해군 안 됐으면 됐게. 그렇게 후회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다. 과거는 이미 흘러갔잖아. 손에 잡히지도 않는 거 가지고 후회하지 마. 삼촌, 나 어릴 때부터 조금만 불리하면 아빠라면 해줬을 텐데 라고 했잖아. 내가 그 말을 해서 그 말들이 무시되어서 삼촌 가슴에 박혔나 봐. 그래서 삼촌이 암에 걸린 것 같아. 참 별소리를 다 안다. 초등학교 운동회 때 아빠와 달리기 기억나? 내가 아빠가 없다고 속상해하니까 삼촌이 식탁을 가리키면서 거기서 밥 먹으면 식탁인 거고 거기서 숙제하면 책상이라고. 삼촌이랑 아빠와 달리기 하면 삼촌이 아빠라고 했잖아. 그래, 그때 우리 1등 했지? 나는 삼촌의 손등을 문질렀다. 삼촌이 내 삼촌이라 나 행복했어. 삼촌의 얼굴에 미소가 어렸다. 창밖에 한방눈이 내리고 있었다. 눈은 모든 것을 덮는다. 진실도 거짓도. 하지만 눈은 언젠가는 녹는다. 눈이 내리고 있었다. 모든 것에 두꺼운 솜니부를 덮고 있었다.